동북면에서 국경을 지키고 있던 이성계에게 더 큰 도전이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원나라의 반란군 홍건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 홍건적, 오히려 원나라의 군대에 밀리다가 압록강이 언 틈을 타가지고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약탈이 시작된 거죠. 그 과정에서 1361년 11월에 비극적 사건이 이 홍건적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20만 홍건적에 의해서 함락당한 겁니다. 수도를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은 성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홍건적은요, 도망치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을 잡아서 마구 죽입니다. 당시 그 끔찍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날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후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또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너무 끔찍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네.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 이성계의 군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바로 그 대라 소리가 울린 후 이성계는요 2,000명의 가별초를 끌고 개경에 진입해서 홍건적 총사령관의 목을 날립니다. 와, 그냥 진짜. 와,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옥으로 변했던 그 개경을 홍건적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3개월.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거의 영웅인데요. 네. 그죠? 이 개경을 되찾는 공을 세운 이성계는 경성수복 1등 공신이라는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받아야지. 이 정도 받아야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성계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동북면 출신들이 고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후로 동북면 출신들이 정치 세력화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거죠. 고려를 가장 많이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구였습니다. 어우,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빨간 점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고려말 왜구가 침입한 지역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고려가 망할 때까지 약 169년 동안 역사상 기록된 이 왜구의 침입 횟수는 무려 520여 회가 넘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이 꾸준히 침략하던 왜구가 이번에는요, 무려 500척의 배를 500초. 500척의 배를 끌고 옵니다. 500척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한 척의 배에 왜구가 탈 수 있는 승선 인원이 한 30명 정도라고 한다면 15,000명, 40명이라고 한다면 2만 명쯤 되겠죠. 그때 당시 쳐들어왔던 왜구의 숫자는 어림잡아 2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면 거의 뭐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냥 그렇죠. 그 지역을 멸망시키려고 크게 큰맘 먹고 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 이 왜구는요, 바로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들쑤시면서 약탈하고요, 마을에는 불을 계속 지르고 다닙니다. 그 과정에서요, 포로로 잡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죽여요. 아유. 네, 그 시체가 산을 이뤘다고 하고요, 정말 이 왜구가 가는 곳마다 쑥대밭이 됩니다. 밑에는 저 뭐야? 저 사람들, 물인가요? 저 여자 물이잖아. 물 맞아요, 물이에요. 예. 절벽에다 밀어버렸나? 숨어 있는 건가? 이거는 뭐냐면 왜구를 피해 강에 몸을 던진 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전쟁에 나간 장군, 그 장군의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죽이는 왜구의 모습이에요. 진짜. 죽이고 뭐 약탈하고. 쳐들어가는 장면인데. 그리고 칼을 들고 여러 명이 들어오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딱 보이네요. 도둑들이 2~3살 된 계집아이를 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가르고 난 뒤에 깨끗이 씻어서 쌀과 술을 함께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상상할 수 없는. 짐승만은 못한 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제사 제물로 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고려군은 이런 왜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맞아요. 결국 조정에선 바로 이 왜구를 막기 위해 동북면을 다스리고 있던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 국가적 영웅으로 발돋움한 전투, 그 어마어마한 전투, 바로 황산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산 전투. 황산 전투. 자, 이 황산 전투는요, 고려 역사상 왜구와 벌인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남원에 도착한 이성계와 누구? 가별초. 가별초. 그렇죠. 이 가별초는요, 산봉우리에 올라서 이 왜구의 동태를 이렇게 살핀 후에 바로 필승 전법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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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성계가 화살 50여 개를 쏴서 적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태조실록과 연려실 기술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의 그 신궁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서해 해주 쪽 그 전투를 치를 때에 이성계가 17발 화살을 쏩니다. 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적들의 왼쪽 눈을 맞추겠다. 그리고 17발을 쏘고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전사자들의 시체를 가서 보니 정말 다 왼쪽 눈에 이성계 화살이 꽂혀 있다는 기록이 신궁이야, 있습니다. 신궁. 완전히. 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진짜 기세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 고려군의 기세가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의 매복과 이 방어가 예상되는 지점을 크게 돌아가지고 이 왜구의 방어력을 이 분산시킨 다음에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마치 그 초원지대 유목민이 이 모리 사냥을 하듯이 원하는 곳의 왜구를 몰아넣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성계와 가별초가 적군 대장을 물리치면서 왜구는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고려 군사보다 10배는 많았던 왜구는요, 겨우 70명밖에 남지 않아요. 엄청나죠?
자, 우리가 도착해서 봤던 그 피바위 피바위가 그 왜구. 맞습니다. 이성계가 왜구를 대량 학살한 장소 거기구나. 이곳인데요. 한번 보시죠. 황산대첩비 피바위. 와, 진짜 있네? 진짜야 이거? 붉은색 보이시죠? 지금도 이미 우와. 뭐예요? 설마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 이게 죽었으면. 우와, 가능하죠? 여기 진짜 일대에서 빨개. 그냥 진짜 빨개. 아니 근데 이게 피가 아무리 그랬다 해도 바위가 빨간 게 정말 물들어서 그런 게 진짜 사실인 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바위는요. 일반 바위보다 철분이 9%가량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이제 물과 닿다 보니 철이 산화해가지고 붉은 빛이 도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사의 현장이니까 현장이니까. 여전히 바로 왜구의 피 때문에 불다라는 전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황산 전투가 치열했다. 이걸 네.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성계는요. 동북면의 명장이 아니라 백전무패의 명장이자 정말 고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혼란한 고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까지는 원나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명나라입니다. 예? 명나라가 고려에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명 교책이라고요. 원은 지는 애고 명은 뜨는 애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나라 이후 세워진 명나라가 이 요동을 차지하고 이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예전에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지역 천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공문왕 때 가까스로 찾은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우왕과 최영 같은 경우는 딱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열이 좀 받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기회에 명나라의 야심도 꺾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자면서 요동, 만주 지역까지도 가져오겠다. 요동 정보를 주장합니다. 제가 아까 원명 교책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기회다. 이때 명나라를 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정몽주. 이 정몽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친명파였던 정몽주는요. 명나라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이거 해결하면 안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왕과 최영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문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의지가 확실한 거죠. 자, 이러면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때 이 우왕과 최영의 요동 정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전에는 명분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탁 사명감과 사기가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시킨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를 죽이러 보내는 건가? 약간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것 같은 느낌. 그 심리가. 이게 확실히 싸움의 촉은 달라요. 기가 막혀.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국사 시험 꼭 등장하는 별점 체크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사, 불, 가, 론.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4가지 안 되는 이유. 어우, 정답. 자, 이성계는요,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 곧 장마철이라 이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서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합니다. 현명해. 어떻습니까? 이게 맞긴 한데. 아니, 왜냐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농병기 여름철에 군대 동원하는 것을 불가한다는데 뭐 농사 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 병사들 일도 네. 훈련을 하지만 평소에 생업을 해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농사들의 가정까지 걱정하는 거고 첫 번째 나라도 작은 나라 큰 나라 공격하다 겁먹은 게 아니고 이 아끼는 사랑하는 병사가 많이 죽잖아. 지금 이 내용만 봐도 얼마나 병사를 사랑하고 위하는지 그게 느껴져요. 도대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와, 소름. 우와, 대박. 아 잠깐 이성계예요? 방금 이성계세요? 아까 군대도 냈다가 무슨 말해? 방금 눈이 아주 그냥 방금 바뀌었어요. 사실 우왕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왕도 처음에는 그대의 의견이 맞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왕은요,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서 그냥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왕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사불가론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는 좀 선선한 가을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느낌 안 좋은데. 아까 요동정벌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죽였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반대하면 이렇게 돼. 이성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줄 모르고. 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 이성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재앙과 근심.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럼요.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왕명이잖아요.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말 그 천근만근의 이 발걸음을 가고 또 가면서 북쪽을 향하여 계속 진군한 이성계는요. 결국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자, 위화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끝자락 쪽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화도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관? 지금 여름철에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여름철이면 어떤 철이에요? 장마철이잖아요. 실제로 이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장마에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아이고야. 식량은 장마비에 썩어서 보급도 안 되고 비 맞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결국 도망가는 병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같은 군사들을 잃고 이성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겠어요. 그죠? 결국 이성계는요. 이 최영에게 이 군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받은 최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쨌든 행동을 보여줬는데 다시 안 됨을 확인하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최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힘들구나. 알았어. 재물을 보내요. 군사들의 그 사기. 야 이거 보여줄 테니까 힘 좀 내. 줘라. 할 수 있어. 의외네요. 우왕하고 최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간은 흐르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은 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건 또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자, 그때요. 이 위화도에서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 함께 정벌을 떠났던 이 지휘관이 울며 불면서 찾아옵니다. 이성계를. 그리고 물어보겠죠.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 함께 정벌을 떠났던 이 지휘관이 울며 불면서 찾아옵니다. 이성계를. 그리고 물어보겠죠. 장군,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떠나실 겁니까? 긴 고민 끝에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가족이 죽을지라도 요동정벌은 가지 않겠다. 와. 이때 이성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최영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해서 임금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옳은 선택. 회군하자는 이 말. 이성계의 제안에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고요. 결국 요동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은 1388년 5월 22일 말머리를 돌려 회군하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자, 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은요, 이틀 뒤 고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야, 이성계가 회군한데 이성계가 왕의 명령을 어겼대. 이성계가 돌아온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 그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쉽게 무혈입상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도성의 백성들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오세요. 오세요. 예. 인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그간에 또 업적이 그치, 있으니까요. 업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성계 군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쫙 들어오니까 최영과 우왕 어떻겠습니까? 야. 너무 놀랬겠죠? 네.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정말 이 고려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최영과 이성계가 만납니다. 와. 야